환각이 넘은 지 한창인데 20대랑 일자리 경쟁합니다. 100세 시대가 축복인 줄 아셨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정치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나이는 50살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50.5세랍니다. 법정 정년 60세보다 10년이나 빠릅니다. 50살에 밀려나서 100살까지 산다면 50년입니다. 그 50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연금이요? 연금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 바쳤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가족 얼굴 볼 틈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전성기엔 연봉이 억대였습니다. 명함만 내밀면 어디서든 대접받았습니다. 정년까지 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밀려났습니다. 법정 정년 60세보다 10년이나 빨랐습니다. 국민연금은 5년을 더 기다려야 나옵니다. 그 5년 동안 뭘 먹고 삽니까? 첫 연금 액수를 보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내 집 마련하느라,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 부모님 병원비 대느라 정작 제 노후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삽니까? 4년 동안 자격증을 28개 땄습니다. 전기, 소방, 안전, 닥치는 대로 시험을 봤습니다. 64시 된 지금 겨우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연봉은 전성기의 절반도 안 됩니다. 1년짜리 계약직입니다. 타지에서 자취하며 아내가 싸준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주말에만 가족 얼굴을 봅니다. 이게 100세 시대 현실입니다. 20대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60대, 70대의 현실입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영상 안 보시면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댓글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오늘 당신이 건넨 위로가 누군가의 100년을 지탱합니다. 전성기의 끝, 1962년생 이희웅 씨 이야기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기업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3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봄이면 벚꽃이 피고 여름이면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흰 눈이 쌓이는 풍경이 창밖에 펼쳐졌습니다. 이희웅 씨는 그 건물 1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총무팀 부장이었습니다. 30년을 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20대 후반에 공채로 입사해서 50대 중반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 곳에 바쳤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역에서 내려 본사 건물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20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길을 걸었습니다. 건물에 도착하면 사원증을 찍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8층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면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할 일, 처리해야 할 보고서, 참석해야 할 회의.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면 이미 와 있는 후배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인사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야근이 일상이었습니다. 급한 일이 터지면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11시가 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만 보고 방을 나왔습니다. 아내가 차려놓은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맛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밥 먹고 씻고 누우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4~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래도 눈을 떴습니다. 출근해야 하니까요. 주말에도 전화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면 달려가야 했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회사에 나갔습니다.
가족 여행 한 번 제대로 간 기억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공원에 가자고 졸랐습니다. 다음에 가자, 아빠 바빠. 그렇게 미루다 보니 아이들이 커버렸습니다. 이제 같이 놀이공원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합니다. 그때 왜 안 갔냐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체념한 눈빛입니다. 아빠는 바쁜 사람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명함을 내밀면 상대방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대기업 총무팀 부장. 그 직함이 주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깍듯이 대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좋은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연말이면 보너스가 두둑하게 들어왔습니다. 월급 외에 상여금이 몇백만 원씩 찍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걱정 없이 낼 수 있었습니다. 학원을 3개씩 보내도 됐습니다. 아내가 백화점에서 옷을 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거 사, 우리 그 정도는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도 형제들 눈치 보지 않고 댈 수 있었습니다. 형제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벌었으니까요. 당연히 제가 더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배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앞에서 긴장하는 티가 났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올 때 손이 떨리는 후배도 있었습니다. 결제판에 도장을 찍으면 일이 돌아갔습니다. 제 도장 하나에 수억 원이 움직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선 늘 상석에 앉았습니다. 첫 잔은 제가 받았습니다. 건배사도 제가 했습니다. 다들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웃으면 같이 웃고 진지해지면 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32평이었습니다. 신혼 때는 전셋집에서 시작했습니다. 18평짜리 빌라였습니다. 좁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 더 좁았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니 살 수가 없었습니다. 24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였습니다. 또 몇 년 살다가 32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끼고 샀습니다. 3억 원이 넘는 대출이었습니다. 월급에서 1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요. 20년, 30년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회사에 다닐 거니까요. 아이 둘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큰 놈은 서울에 있는 대학, 작은 놈도 수도권 대학이었습니다.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학기에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둘이면 2천만 원입니다. 4년이면 8천만 원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기 싫었습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빚을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 됐습니다.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부모님이 편찮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요양병원에 가셨습니다. 치매였습니다. 어머니도 몇 년 뒤에 요양병원에 가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요양병원비가 매달 나갔습니다. 한 분당 150만 원씩이었습니다. 두 분이면 3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형제들이 나눠내자고 했습니다. 저 포함해서 3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버니까 제가 더 냈습니다. 형제들이 80만 원씩 낼 때 저는 140만 원을 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야지요. 끼인 세대라는 말이 있더군요. 부모님 부양에, 자식 교육에, 내 집 마련에. 삼중고였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대출 이자, 아이들 등록금,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저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월급이 나오니까요. 다음 달에도 나오고 그 다음 달에도 나오고
정년까지 나올 테니까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50대 초반이 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야근하면 다음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이틀 연속 야근하면 셋째 날엔 집중이 안 됐습니다. 주말에 출근하면 월요일에 컨디션이 바닥이었습니다. 후배들은 체력이 넘쳤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도 다음날 멀쩡하게 출근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 눈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3잔 마셔도 졸렸습니다. 회의 시간에 눈이 감길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보고서에 오탈자가 생겼습니다. 숫자를 잘못 쓴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니 그랬습니다.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여기 숫자가 좀 이상한데요? 확인해보니 제가 틀린 거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후배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장이라는 직함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년까지는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법정 정년이 60세니까요. 최소한 5년은 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만 더 버티면 됩니다. 5년 뒤에 퇴직금 받고 국민연금 받으면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습니다. 별도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대출 갚고 아이들 등록금 내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나면 텅 비었습니다. 개인연금을 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목돈도 없었습니다. 월급쟁이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버는 대로 쓰고 정년까지 다니면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잠깐 내려오시겠습니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전화가 무슨 뜻인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봤습니다. 인사팀에서 전화가 오면 다음날 책상을 빼는 선배들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인사팀 문을 열었습니다. 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더군요.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구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부장님 연차에 맞는 자리가 없습니다. 변명 같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30년을 바쳤습니다. 청춘을 바치고 가족과의 시간을 바치고 건강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밀려났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표가 붙었지만 사실상 쫓겨난 겁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만 번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이제 다시는 걷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대낮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으니 이상해 보였겠지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성기가 끝났습니다. 그때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걸 몰랐습니다. 5년의 공백.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낮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평일 낮에 집에 온 건 몇 년 만인지 모릅니다. 감기 걸려서 조퇴한 적 말고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왜 이 시간에요? 무슨 일이에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텔레비전을 끄고 다가와 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명예퇴직 당했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0평생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담담하더군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했으니까요. 구조조정 한다더라, 누가 잘렸다더라, 분위기가 살벌하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내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좀 쉬면 되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잖아. 주말에도 쉬지 못했잖아. 이제 좀 쉬어요. 위로가 됐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위로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한 달 뒤부터 월급이 안 들어옵니다. 30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깁니다.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아파트 대출이 아직 억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월 100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아이들 용돈도 줘야 합니다. 큰 놈은 직장을 다니지만 작은 놈은 아직 취준생이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도 있습니다. 두 분 다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매달 300만 원이 나갑니다. 생활비도 있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식비 다 합치면 만만치 않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30년 일한 대가치고는 허무한 액수였습니다. 수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큰 돈 같지만 아닙니다. 이걸로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대출 이자,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 매달 500만 원은 나갑니다. 퇴직금을 500으로 나누면 1년도 안 되겠더군요. 10달, 11달. 1년도 안 돼서 바닥이 납니다. 그 다음은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을 알아봤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예상 연금액을 조회했습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받는 건 150만 원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삽니까? 대출 이자 100만 원 내면 50만 원 남습니다.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삽니까? 부모님 병원비는요? 생활비는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에 퇴직하면 연금을 바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6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조기 수령이라는 게 있긴 했습니다. 5년 안 기다리고 먼저 받는 겁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게 깎입니다. 원래 받을 금액의 70%밖에 안 됩니다. 150만 원의 70%면 105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5만 원으로 살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60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수입이 없습니다. 그 5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퇴직금으로는 1년도 안 됩니다. 나머지 4년은요. 그래도 재취업하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30년 경력입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입니다. 어딘가에서 필요로 하겠지요. 이력서를 썼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쳤습니다. 학력, 경력, 자격증, 수상 이력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A사 2장이 넘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채용 사이트에 등록했습니다.
사람인 차코리아 인크루트 다 등록했습니다. 헤드헌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예전에 명함 받아둔 게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움찔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면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대출 권유, 보험 권유. 그런 전화뿐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은 곳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헤드헌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자리 있으면 뭐든 좋으니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력서를 넣은 곳이 20군데가 넘었습니다. 연락이 온 곳은 2~3군데 뿐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장에 갔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구두를 닦고 나갔습니다.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대기업 부장이셨군요. 네, 30년 일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질문을 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요? 체력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면접관이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연락드리겠습니다. 면접장을 나오면서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이력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나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거기서 막히는 거였습니다. 경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학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50대 중반이라는 숫자가 벽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겠지요. 같은 돈을 주고 뽑는다면 30대를 뽑지 50대를 뽑겠습니까? 20년을 더 일할 사람과 5년을 일할 사람 중에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후배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어디 자리 없나? 다들 난처해 하더군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저희도 구조 조정 중이에요.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빈말인 걸 알았습니다. 연락 올 리가 없었습니다. 거래처에도 연락해 봤습니다. 30년 동안 관계를 쌓아온 곳들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선물 보내고 골프도 치고 팝도 같이 먹었던 사이였습니다. 반갑게 맞아주긴 했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밥 한 끼 먹고 옛날 이야기 나누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던 사람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회사 명함이 없는 저는 그냥 은퇴한 노인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취업은 요원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눈에 보였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무서웠습니다. 아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걱정하는 게 보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래요?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애처로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취준생인 막내가 걱정할까 봐요. 취업도 못했는데 아버지까지 실직했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큰놈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백수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창피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장 노릇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능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집안이 흔들립니다. 제가 버텨야 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여야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아내는 출근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뉴스를 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예능을 봐도 웃음이 안 납니다.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고 또 읽고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안 남았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0년 동안 점심은 늘 회사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동료들과 나가서 뚝딱 먹고 돌아왔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냄비에 물 붓고면 넣고 스프 넣고 그것조차 어색했습니다. 국물이 짜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서글펐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뭐라도 해봐요. 자격증 같은 거요. 아는 사람 남편도 퇴직하고 자격증 따서 다시 취직했대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 무슨 자격증을 땁니까? 경력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30년이나 일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력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쓸모 있으려면 뭔가 더 있어야 했습니다.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문이 열렸습니다.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에 다시 학생이 되기로 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더니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막막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28개의 자격증. 학원 문을 처음 열던 날을 기억합니다. 가을이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전기기능사 학원이었습니다. 서울 어딘가 학원가에 있는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3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은 저뿐이었습니다.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혼자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청년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저 아저씨는 뭐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강사가 출석을 불렀습니다.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여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여기요. 대답했습니다. 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었던 사람이 20대들 틈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후배들한테 결제받던 사람이 젊은 강사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바닥을 쳤습니다. 뒤돌아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배워야 했습니다. 노트를 펴고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회사 다닐 때는 컴퓨터로 다 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면 됐습니다. 손글씨로 필기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젊을 때도 악필이었는데 나이 드니 더했습니다.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갔습니다. 강사가 하는 말이 절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기 용어가 낯설었습니다. 옴의 법칙, 키르히호프 법칙, 교류와 직류, 저항과 전압. 대학 때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젊은 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데 저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복도로 나왔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335 모여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세대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저 애들 눈에 저는 그냥 이상한 아저씨겠지요. 왜 이 나이에 학원을 다니지? 궁금해하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예퇴직 당해서 취업하려고 온 거야.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면 얼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교재를 폈습니다. 밥 먹고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며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읽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자라고 해도 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새벽 한두 시까지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유튜브로 강의를 찾아봤습니다. 젊은 강사들이 쉽게 설명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고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학원에 가서 또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버텼습니다. 시험날이 왔습니다. 시험장에 갔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수험표를 꼭 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읽었습니다. 긴장이 됐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첫 문제를 읽었습니다. 풀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펜이 술술 움직였습니다.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한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들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전기기능사만으로는 일자리가 안 구해졌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른 자격증을 알아봤습니다. 건물 관리 쪽으로 가려면 소방설비기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또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낮에 학원 가고 밤에 집에서 복습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3개월 후에 시험을 봤습니다. 또 붙었습니다. 그 다음은 위험물 산업 기사였습니다. 위험물 취급 시설에서 일하려면 필요한 자격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은 에너지 관리 기사였습니다. 하나 따고 또 하나 땄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자격증이 10개가 됐습니다. 책상 서랍에 자격증이 쌓여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개가 됐습니다. 벽에 자격증을 걸어놓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3년, 4년, 28개가 됐습니다. 짧은 건 3개월짜리, 긴 건 1년짜리였습니다. 필기 시험만 있는 것도 있고 실기 시험까지 봐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실습이 필요한 것은 실습까지 다 이수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배웠습니다. 4년 동안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공부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교재를 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책을 봤습니다. 아내가 밥 먹을 때는 책 좀 치워요 해도 안 치웠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밥은 제대로 먹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건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야근에 찌들고 회식에 술 마시던 몸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공부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학원 가고 저녁 먹고 밤에 복습했습니다. 목표가 있으니 하루하루가 빠르게 갔습니다. 자격증 하나를 딸 때마다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으면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승진을 해도 기쁨보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냥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돈이 찍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정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붙으면 제가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28개가 됐는데도 일자리는 안 구해졌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격증이 많으니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걸 다 따셨어요? 네, 4년 동안 땄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력서를 넘겼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경력도 화려하시고 자격증도 많으신데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체력은 괜찮으세요? 그 질문이 나오면 끝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격증이 많아도 나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과는 늘 불합격이었습니다. 나이였습니다. 결국 나이 문제였습니다. 자격증이 100개가 있어도 나이가 많으면 안 뽑았습니다. 젊은 사람을 뽑으면 20년을 일할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을 뽑으면 5년, 길어야 10년입니다. 같은 돈을 주고 누구를 뽑겠습니까? 교육 비용도 있습니다. 새 직원을 뽑으면 업무를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 사람은 한 번 가르치면 20년 일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가르쳐봤자 몇 년입니다. 경제 논리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가슴으로는 분했습니다. 4년 동안 뼈 빠지게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책 보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자격증 28개를 땄습니다. 그런데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요. 58년을 살았는데 나이가 죄입니까? 경험이 많은 게 잘못입니까?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30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이니까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아직 취준생인 막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이 있습니다. 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대기업은 포기했습니다. 중소기업도 어려웠습니다. 시설관리 쪽을 알아봤습니다. 건물 관리, 아파트 관리, 공장 관리.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일자리였습니다. 대기업 부장이 건물 관리를 합니까? 경비 아저씨랑 같이 일합니까? 그런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됐습니다. 돈을 벌 수 있으면 됐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으면 됐습니다. 이력서를 다시 썼습니다. 시설관리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4년 만에 겨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시설관리 회사였습니다. 64이었습니다. 50대 중반에 퇴직하고 4년을 헤맸습니다. 그 4년 동안 자격증 28개를 땄습니다. 닥치는 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연봉.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펜을 들었습니다. 연봉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기업 시절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절반이 아니라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3분의 1에 가까웠습니다. 전성기에 억대를 받았는데 지금은 3천만 원대입니다.
30년 경력에 자격증 28개를 가진 사람의 몸값이 이겁니까? 손이 멈칫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쳐다봤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마저 아니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4년 동안 구한 유일한 일자리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습니다. 1년 후에 갱신 여부가 결정됩니다. 잘하면 연장이고 못하면 끝입니다. 매년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64세 1년 앞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30년 전에 처음 취직했을 때도 이런 불안함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젊었으니까요. 열심히 하면 승진하고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잘릴 수 있습니다. 젊은 직원이 들어오면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 불안함을 안고 출근했습니다. 근무지는 지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이었습니다. 공장지대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매일 출퇴근할 수 없었습니다. 왕복 4시간이 걸립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야 합니다. 체력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였습니다. 창문 하나, 화장실 하나, 싱크대 하나,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찼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 세면도구,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기업 다닐 때 출장 가면 호텔에서 잤습니다. 비즈니스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넓은 침대, 깨끗한 욕실, 룸서비스. 아침에 일어나면 뷔페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삽니다. 창문을 열면 공장 굴뚝이 보입니다. 밤에 트럭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교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처지에 이 정도면 감사해야 한다고요. 일이 있으니까요.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아내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서울 집을 나설 때 가방에 도시락이 7개 들어 있었습니다. 반찬통 7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과 저녁으로 나눠 먹을 양이었습니다. 토요일 점심까지 해서 7개입니다. 아내가 일요일 밤에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마무리했습니다. 반찬이 다양했습니다. 나물, 계란말이, 고기, 생선, 김치, 장조림, 젓갈. 일주일 동안 질리지 않게 신경 쓴 티가 났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부엌에서 반찬 만드는 뒷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자취방 냉장고에 도시락을 쌓아뒀습니다. 작은 냉장고였습니다. 도시락 7개를 넣으면 반이 찼습니다. 점심 때 하나 꺼내 먹고 저녁 때 하나 꺼내 먹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점심은 동료들과 먹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같이 줄 서고 같이 앉아서 먹었습니다. 저녁은 가족과 먹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먹었습니다. 혼자 밥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혼자 도시락을 까먹고 있으면 서글펐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먹었습니다. 뉴스든 드라마든 아무거나 틀어놓았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일이 끝나면 기차를 탔습니다. 2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들판이 지나가고 도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서울에 거의 다 온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아내가 반겼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내가 나와 있었습니다. 왔어요? 얼굴 좀 봐요. 많이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 힘들다고 말하기 싫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습니다. 괜찮아, 일할 수 있으니 다행이지. 그렇게 말하고 웃었습니다. 토요일에는 푹 쉬었습니다. 늦잠을 잤습니다. 아내가 깨우지 않으면 점심때까지 잤습니다. 일어나면 아내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따뜻한 국에 갓 지은 밥. 일주일 만에 먹는 집밥이었습니다. 도시락도 맛있었지만 집밥은 달랐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국물이 속을 데웠습니다. 오후에는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걸었습니다. 별 얘기 안 해도 좋았습니다.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좋았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되면 다시 짐을 쌌습니다. 아내가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다음 주에 봐요. 그 말을 듣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31살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에 집에 가면 종종 얼굴을 봤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건강은 괜찮아요?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괜찮다, 너나 잘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저는 아직 가장이니까요. 아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아들이 불안해합니다. 제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어느 비 오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퇴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지하철역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개찰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아들이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맨 모습이 어른스러웠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비가 오잖아. 우산 갖고 왔어. 같이 가자.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아들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같이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핏방울에 반짝였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걸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함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도 같이 놀아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으니까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옵니다. 아들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이런 순간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으니 비 오는 거리도 좋았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말하더군요. 저녁 먹으면서요. 아버지가 40년 가까이 일하셨다는 게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고요. 자기는 3년밖에 안 됐는데도 힘들다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퇴근하고 나서 운동 같은 자기 개발하는 것도 힘들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40년이나 하셨다고요. 존경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들이 알아주는구나.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시 현역이 된 사람들. 저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60대, 70대인데 아직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도 다시 현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 도시락을 들고 모였습니다. 휴게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다들 사연이 있었습니다. 장응환 씨는 1962년생이었습니다.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64세요. 대기업 총무팀에서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답니다. 저랑 비슷한 경력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뭘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건축 업무는 10년 넘게 안 했는데 다시 현장에 나왔어요. 감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쉽지 않더군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경 감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80세예요. 그분이 펄펄 날아다니시더라고요. 그걸 보니 저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체력 관리만 잘하면 80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장 씨도 저처럼 타지에서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서울에 있고 혼자 지방에서 일한다고요. 주말에만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도시락을 싸준다고 했습니다. 저와 똑같았습니다. 도시락 몇 개 싸주세요? 7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점심 저녁이요. 저도요, 7개. 웃음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각자 싸온 도시락을 까먹으며 웃었습니다. 와, 반찬이 진짜 식당 수준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장 씨가 자기 도시락을 보여줬습니다. 반찬통이 7개였습니다. 아내가 일주일치를 싸준다더군요. 나물, 고기, 생선 다양했습니다. 대기업 다닐 때는 구내 식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먹습니다. 예전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장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유순자 씨는 67이었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조 라인에서 일한다고요. 포장하고 검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년이 65세였는데 회사에서 연장해 줬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해도 된다고요. 사실상 정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왜 계속 일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 씨가 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우리 나이에 어디 가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랑 어울리겠어요. 그게 좋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일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60이 넘으면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력서 넣어봤자 연락도 안 옵니다. 면접 가면 나이 보고 거릅니다. 그런데 일할 곳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월급도 나옵니다. 그게 감사한 겁니다. 경력 단절 주부 출신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씨 62였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넘게 일을 안 했다가 60이 넘어서 다시 취직한 분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라면 시작도 못했을 조건이라고 하더군요. 경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받아줬답니다. 면접 보러 갔는데 나이 안 물어보더라고요. 일할 수 있냐고만 물었어요. 할 수 있다고 했더니 그럼 내일부터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일이 있다는 게 기적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든지 다요. 전부 다요. 아침에 눈 뜨면 갈 곳이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잖아요. 월급 받잖아요. 그게 행복이지 뭐예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 명장도 만났습니다. 황해도 씨 360호 기술 명장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방산 기업에서 일했답니다.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로켓 엔진 아래쪽에 있는 터보 펌프를 만들었답니다. 터보 펌프가 뭔지 아세요?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에요. 연료를 뿜어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로켓이 안 날아가요. 그걸 만드셨다고요. 2년 가까이 제품이 안 나왔답니다.
계속 실패했답니다. 낙심하기도 했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실망했다고요. 그래도 포기 안 했답니다. 도저히 안 되면 손톱으로 긁어서라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계속 도전했답니다. 결국 성공했답니다. 누리호가 발사될 때 어디서 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봤어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 나오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성공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조용히요. 내가 만든 것이 저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황명장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5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재고용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있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후배들에게 제가 가진 걸 다 물려주고 싶어요. 제가 겪은 실패도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도 이래서 실패했어. 그렇게요. 옆에만 있어도 든든하게 느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배 말입니다. 30년 경력이 아깝지 않게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의미를 찾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시설 관리 일을 하다 보면 젊은 직원들을 만납니다. 20대, 30대 직원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제가 부장이었을 때 후배들보다 어린 애들이었습니다. 그런 애들이랑 동료로 일합니다.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 관계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저를 존중해 줬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는 걸 알려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웠습니다.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이 뿌듯했습니다. 30년 경력이 쓸모가 있구나. 젊은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존재 이유가 생겼습니다. 변하는 세상.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60이 넘으면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정년퇴직하면 끝이었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는 날 인생이 끝나는 기분이었답니다. 은퇴하고 집에서 쉬는 게 당연했습니다. 손주 보고 텃밭 가꾸고 등산 다니고 그게 노후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60대, 70대도 일을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니까요. 60에 은퇴하면 40년을 뭘 하며 삽니까? 연금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축이 넉넉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고령 고용 우수 기업을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발표합니다. 60대 이상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기업. 그런 곳에 상을 줍니다. 장관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이었습니다. 받으면 회사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언론에 나갑니다. 기업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IT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인력이 필요한 IT 업계인데 의외였습니다. 20대, 30대가 주력인 업계 아닙니까? 60대가 무슨 IT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알아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IT 기업에서 오래 일한 분들이 퇴직 후에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사라지는 게 아깝다는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알고 업계를 알고 사람을 압니다. 그런 분들이 퇴직하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 경험을 젊은 직원들에게 전수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재취업 교육을 특화시켰다고 했습니다. 퇴직 전에 교육을 시켜서 은퇴 후에도 IT 업계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직원들 반응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은퇴 후까지 챙겨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런데 65세까지 늘린 곳도 있고 사실상 정년을 폐지한 곳도 있었습니다. 화장품 회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순자 씨가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67 직원이 있는데도 계속 일하게 해줬습니다. 대표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나이 제한을 안 두세요? 이직률이 적거든요. 대표가 대답했답니다.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직을 안 합니다. 젊은 직원은 더 좋은 데 있으면 옮깁니다. 나이 든 직원은 안 그래요. 이직이 적으면 경험치가 쌓입니다. 반복되는 일이라 경험치가 중요하거든요.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회사로서는 오히려 좋은 겁니다. 경제 논리로도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방산 기업이었습니다. 누리호 부품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K9 자주포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만드는데 왜 은퇴한 직원을 다시 뽑냐고요.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30년, 40년 쌓인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뉴얼에 적을 수 없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손끝 감각, 눈대중,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 젊은 직원을 새로 뽑으면 처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직원을 재고용하면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기술 노하우가 유지됩니다. 생산성이 안정됩니다. 업무 공백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도움이 됩니다. 시설관리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의 대표가 말했습니다. 고용시장이 불안하다고요. 일할 사람이 없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싶어 합니다. 현장 나가는 거 싫어합니다. 시설 관리는 현장 일이거든요. 건물 돌아다니고 설비 점검하고 문제 생기면 고쳐야 합니다. 젊은 애들이 안 하려고 해요.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한 분들 중에 능력 있는 분이 많습니다. 소방서장 출신, 경찰서장 출신, 등기소 소장 출신. 대단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집에 놀고 계십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낭비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노동계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거였습니다. 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50년 후면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된답니다. 노인이 절반인 나라가 됩니다. 40년 후면 65세 이상 인구가 120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60대 이상이 일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년 연장, 재고용, 재교육, 고용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느리지만 오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여전히 나이 때문에 문전박대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격증을 수십 개 따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접에서 나이 보고 떨어뜨리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4년 동안 그랬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신경 쓰고 기업도 바뀌고 사회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는 것. 100세 시대. 말은 좋습니다. 오래 살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70만 넘기면 오래 사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80, 90까지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살 넘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오래 삽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유지해야 합니다. 할 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행복한 100세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100세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받는 연금 액수를 말씀드렸지요. 150만 원입니다. 30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받는 건 그겁니다. 150만 원으로 한 달을 삽니까?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밥 먹고, 병원 가고. 안 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을 합니다. 70까지는 일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이후에도 일해야 할지 모릅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일할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안 됩니다. 개인연금을 들어놓으신 분들은 다행입니다. 젊을 때 미리 준비해둔 분들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월급이 나가는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출 갚고 아이들 교육비 내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개인연금 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까지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끼인 세대의 비극입니다. 부모 부양, 자식 교육, 내 집 마련. 삼중고에 시달리다 보니 정작 본인 노후는 빈손입니다. 건강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면 못합니다. 64시 되니 여기저기 삐걱거립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계단 오르내리면 시큰거립니다. 허리가 뻣뻣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안 펴집니다. 눈이 침침합니다. 서류 볼 때 돋보기를 써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밤새 일할 수 없습니다. 야근하면 다음날 종일 피곤합니다. 체력 안배를 해야 합니다.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습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로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무릎이 아프거든요. 적당히 해야 합니다. 식사도 조절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먹습니다. 고기도 먹지만 양을 줄였습니다. 술은 거의 안 마십니다. 회식 때 조금 마시는 정도입니다. 담배는 20년 전에 끊었습니다.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습니다. 몸이 재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법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에게 짐이 됩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할 일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명예퇴직 당하고 집에서 3개월 있어 봤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우울해집니다. 만날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집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봅니다. 그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내가 출근하면 혼자입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시간이 안 갑니다. 일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출근해야 하니까 눈을 떠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하고 점심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눕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소소한 대화가 좋습니다.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에너지를 받습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공부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보 배우려고 합니다. 일이 있다는 건 단순히 돈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됩니다.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했습니다.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자기 개발도 계속해라.
젊을 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해. 나이 들면 바꾸기 어려워. 아버지가 이 늙은 나이에도 공부하잖아. 자격증 28개 땄잖아. 너도 멈추지 마라. 배움을 멈추면 도태돼.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아들도 가장의 무게를 짊어질 때가 오겠지요.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그 길이 조금은 덜 험난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오래 일해서 아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취직했을 때가 61였습니다. 지금 64입니다. 70까지는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6년 남았습니다. 조경 감리하시는 분이 80인데 펄펄 날아다닙니다. 황명장님도 70이 넘었는데 현역입니다. 저도 체력 관리만 잘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 발전이 되고 가족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64세 다시 현역이 된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당신에게 전하는 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처럼 명예퇴직을 당하신 분들,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 노후가 막막하신 분들, 아직 현역인데 불안하신 분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월급 나가는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출, 교육비, 병원비,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떼어서 저축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연금이라도 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50만 원으로 한 달 못 삽니다. 제가 몸으로 겪었습니다. 첫 연금 액수 보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당신은 그러지 마십시오. 자격증을 따두십시오. 저는 퇴직하고 나서야 자격증을 땄습니다. 4년이나 걸렸습니다. 미리 따뒀으면 그 시간을 아꼈을 겁니다. 퇴직하자마자 바로 취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재직 중에 틈틈이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주말에 학원 다니거나 온라인 강의 들으세요. 전기, 소방, 안전, 시설관리 쪽 자격증이 쓸모가 많습니다. 건물 관리, 공장 관리, 아파트 관리. 60대 이상도 일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은퇴 후에 일자리를 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챙기십시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아파서 누워있으면 돈 쓸 일만 늘어납니다. 운동하십시오. 걷기라도 하십시오.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계단 오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세요. 식습관을 바꾸십시오. 짜게 먹지 마세요. 기름진 음식 줄이세요. 과식하지 마십시오.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 놓으세요. 술, 담배 줄이십시오. 끊으면 더 좋습니다.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받으세요. 몸이 재산입니다. 건강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가족에게 짐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4년 동안 막막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면접 가면 나이 보고 떨어뜨렸습니다. 나이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증을 28개 땄습니다. 닥치는 대로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책 봤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연봉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일이 있으니까요. 당신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아들 때문에 버팁니다.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마중 나가면 그 녀석이 웃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웃음이 제 힘입니다.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줍니다. 반찬통 7개를 채워줍니다. 그 정성이 제 힘입니다.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을 겁니다. 배우자가 있겠지요. 자녀가 있겠지요. 손주가 있겠지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가족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쓰러질 수 없습니다. 버텨야 합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60에 은퇴하면 40년을 더 삽니다. 그 4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돈 없이, 건강 없이, 할 일 없이 40년을 보내면 지옥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100세는 축복입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보람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 100세는 저주입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외롭게 40년을 보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64세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힘든 건 나뿐이 아니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먼저 겪은 분들의 조언이 뒤따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피하세요. 그런 한마디가 누군가의 사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버티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100년을 지탱합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신이 베푼 선의가 언젠가 당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